번째 세션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5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션은 1시간 단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분 발제입니다. 그래서 발제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0분 토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좌장을 맡은 이찬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회장님이십니다. 오늘 발제를 하실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십니다. 토론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정택중 한국아리백 협의체 의장이십니다. 강전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십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는 좌장님께 넘기고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그 첫 번째 세션은 저희 에너지기후변화학회에서 주관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제는 주로 그 풍력, 해상 풍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좀 저변의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이용한 아리백이라든지 CF1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상 풍력이 또 왜 그런 맥락에서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들을 발제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답변을 하고 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발표는 여기 우리 이승문 박사님이 에너지경제원의 이승문 박사님이 해주실 거고요. 한 10분 내외로 좀 해주시면 그 후에 세 분 패널 분께서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패널 분들 의견을 주실 때는 한 분당 한 5분 정도 내외로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미 사전에 조사된 질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청중이나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주신 또 질문을 받아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좀 서로 토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승문 박사님 저기 발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쪽에 아마 자료가 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저쪽에서 쓰셔서 하시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에너지 포럼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승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발제는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좀 일반론적인 내용으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에서 해상 풍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는 이제 듣기 좀 편할 수 있도록 좀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중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이제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표에 보시면 IEA에서 2023년에 나온 페이퍼거든요. 보고서인데 2050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2020년 이후 연평균 CO2 배출 감출량 보면 그래서 부분별로 지금 탄소 감출량의 기여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넷제로 시나리오라는 것은 50% 확률로 지구의 기온 상승을 일시적 초과 없이 1.5도씨 내외로 이제 제한하는 건데, 탄소 해승 요소로는 이제 에너지 효율, 행동 변화, 전력화, 재생에너지, 수소 및 수소 기반 연료, 바이오 에너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등이 이제 또 있거든요. 근데 30년까지는 태양광과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전력화 등이 전체 배출량의 80%까지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CCS 기술들이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이후에서도 재생에너지는 더 중요한 역할은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나 전력화 이런 수소 생산 등에 따라 이제 전력 수요가 이제 크게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2년부터 50년까지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게 과거 이제 한 10년 대비 한 2.5%보다 1% 포인트 더 높은 숫자입니다.
이제 넷제로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태양광과 풍력 중심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22년에 30%에서 2050년에 약 90%에 가까운 비율로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아이에서는 해상 풍력과 육상 풍력 나누지는 않았거든요. 풍력 같은 경우는 비중이 약 31%까지, 이제 현재는 7%거든요. 31%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아까 처음에는 말씀드린 전반적인 큰 장기적인 얘기였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에너지 환경에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해상풍력이 어떻게 중요한가 보시면 지금 시장 불확실성이 엄청 증가하고 있고 저탄소 무역이 확대되고 있으면 탄소 중립지가 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세 여기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이스라엘 사태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펙에서 석유 감소 정책 추진하다 보니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엄청 심하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재생에너지는 이제 연료비 변동과 이제 무관하다는 장점을 가지면서 에너지 안보의 새로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라든지 독일, 그다음에 EU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 패키지, 이스트 패키지, 그다음에 EU에서는 RE 파워 EU 플랜 같은 이런 것들을 해서 재생에너지를 더 가속해서 보급하겠다, 에너지 안보를,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던 에너지 안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기존의 에너지 안보, 화석 연료에 따른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하지만 가변적 재생에너지가 풍력 같은 가변적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 안보는 발생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이런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역할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탄소 무역, 이제 탄소 국경세라든지 아리백 같은 저탄소 무역이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가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 전력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재생에너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에너지 환경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시장 불확실성 대비와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대규모 재생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이 지금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재생에너지 설치 역량을 보면 2010년에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이제 여기서 태양광이 엄청 낮았거든요. 거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0.9 풍력 4.0%인데 설치 용량 비중이, 근데 2022년에서는 태양광이 14.6%, 11.6%도 지금 풍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COE도 보시면 태양광과 그 육상 풍력이 약 44 메가와트 하던 44 달러 LCO가 크게 떨어졌고 오프쇼도 석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약 74불 정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확대되고 기술이 발달되면서 비용이 떨어지고 또 비용이 떨어지면 보급이 더 원활하게 되고 전 세계적인 구조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이런 보급을 보면 특히 해상 풍력의 보급이 또 확대되고 있거든요. 여기 중요했습니다. 주민 수용성 풍부한 에너지 자원, 일자리 창출, 대형화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측면이 아니라 전 세계 측면에서 해상 풍력 보급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있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EU 국가들이 이제 해상 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상 풍력과 육상 풍력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요의 해상 풍력 보급 목표를 보면 이 숫자들이 기존에 1, 2년 전에 발표한 한 5년 전 맨 단기적으로 발표했던 것보다 다 오른 숫자입니다. 그때 많이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기존의 수치보다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더 보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하면서 나타나는 좀 재밌는 현상은 많은 나라들이 특히 해상풍력을 보급할 때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걸 연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일본, 대만 등은 자국 내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에 의해서 보급할 때 평가 기준을 이제 자국 내 공급망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거를 다 반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해상풍력 보급과 공급망 구축을 연계시키는 산업을 더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상풍력이 단순히 국가만의 일이냐? 아닙니다. 이제 기업들도 RWE 같은 경우도 이제 해상풍력 예전에는 해상풍력 기업 단위가 재생에너지 단위에 속해져 있는데 이제 신설로 해상풍력들을 따로 보고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30년에 8기가까지 이제 보급을 하겠다. 그리고 오스테드는 해상풍력 기존에 이제 이게 동기업이죠. 화석 연료 기반 기업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해상풍력 중심으로 하면서 2025년까지 15기가와트를 하면서 해상풍력의 제1의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계속 유지하겠다. 그리고 에케노도 해상풍력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특히 VUC 사업, 또 우리나라에서 VUC 사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 기업들이 해상풍력 기업들 많이 넘어오죠. 특히 또 석유 기업들이 예전에는 이제 석유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다각화를 해서 재생에너지 투자했는데 기존에는 태양광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투자가 태양광에서 이제 해상풍력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 해상풍력 넘어오는 게 이제 석유 기업들이 해양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기술을 이제 해상풍력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많이 넘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이제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이제 재생에너지 상공인구 이행 계획에서는 풍력이 17.7기가, 그다음에 2030년 해상풍력 발전 방향에서는 12기가와트로 해상 풍력 보급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제 신문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30년에 14.4기가까지 보급하고 이제 36년에 26.7기가까지 기존보다 엄청 더 늘어난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하겠다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해상풍력이 계속 이제 발전되고 있는데 보급되고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탄소 중립을 해서 해상풍력이 이제 잘 보급되고 있지만 지금 이제 35년에 22년 대비 약 8배 정도 증가할 거로 BNF에서 보고 있거든요. 해상풍력이.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험에 따른 비용이 상승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단기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해상풍력을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제 공급망에 이제 병목 형상이 있습니다. 특히 CTV나 SOV 같은 이제 보급하기 위한 그 공급망 병목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비용 상승이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SOV도 이제 정체될 수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표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실질적 BNF가 보급할 거라고 하는 양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이제 보면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이 중요한데 그럼 재생에너지가 기존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보급 강화하자고 했는데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된 새로운 안보가 생긴다는 겁니다. 가서 특히 이제 에너지 전에 탄소 중립까지 해서 새로운 에너지 안보 위험인 재생에너지 보급대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가변적 재생 보급에 따른 전력망 유용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가변적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안정적 전력망 공급의 중요성, 안정적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확대되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안정적 전력망 공급에서 전력망 유연성 자원을 확보한다든가 전력망 확대라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에너지 안보의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력망 확대에 따른 해상 전력망 계획도 많은 나라에 세우고 있거든요.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본, 한국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를 갖고 있는 공통적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 수요처와 해상풍력의 발전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멀리 떨어진 해상풍력을 에너지 수요처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 전력망이 많이 확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해상풍력의
따른 전력망 확대와 육상풍력의 전력망을 통합시킨 정책을 쓰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민 수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전력망도 주민 수용 문제가 많이 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게 많은 나라의 전력망 확대에서 있어 중요 이슈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전력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연성, 전력기의 안정성에 비해서 좀 미래에선 해상 전력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공급 사업자 입장에서는 판매죠. 그 판매의 불확실성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이라든지 사업 연계가 다각화되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많은 나라들이 RE100 기업 등과 PPA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RW는 PPA 계약 중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22.7%를 차지하고 있고 오스테드로 주요 기업과 PPA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오스테는 다 주요 해상풍력 기업입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이제 배터리 ESS라든지 스마트 충전 기술을 발달해서 이제 VPP를 활용하는 기술들이 많이 실증되고 있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DF라는 오버 에너지라든지 이온에너지 재생에너지 보급조들도 중부 발전들도 이제 스마트 차 충전 기술들을 실증하고 준비하고 있고 EDF 오스테드 RW도 이제 ESS를 활용한 에너지 솔루션을 새로운 사업 분야로 새로운 사업 그 모델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규모 전력 성장 및 에너지 저장을 대안으로 P2G를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일이나 영국, 네덜란드, 유럽을 중심으로 해상풍력을 할 때 P2G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많이 하면서 이런 전력망이라든지 전력망의 그 유연성 부족을 이제 대응하고자 나라와 기업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문 박사님 주제 발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그 발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여기 패널 분들께서 한 5분 정도 보충 코멘트를 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견을 주시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먼저 하시겠어요? 예, 먼저 하시죠. 이상준 교수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정택중 의장님, 박연배 박사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입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4%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통상국가입니다. 소규모 통상국가이고 통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어온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을 하려면 통상이나 대외적인 게 잘 돼야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후변화 문제가 통상에 접목되기 시작되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입니다. 대표적인 게 탄소국경조정제고요. 한편으로 RE100라든지 CFE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니셔티브들이 이 모종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이것이 다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입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재생에너지가 보급되지 않으면 당연히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가 에너지가 항상 넉넉해가지고 에너지 걱정 없이 살았던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위기였지만 언제나 잘 돌파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도 해상풍력도 그런 도구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RE100나 CFE 쪽 분야인데 해상풍력의 역할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특히 RE100이든 CF100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해상풍력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건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RE100이나 CF100에 참여를 한다면 안정적이고 대규모 물량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프로큐어하고 싶어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로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앞으로 태양광만으로는 충족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뭐 사실 태양광 프로젝트는 해상풍력만큼 사이저블한 거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공백을 해상풍력이 메워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최근에 뭐 특히 알리백에 관련돼서 해외랑 유사한 해외에서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국가들을 비교하자면 그 국가들이 어디냐면 한중일입니다. 요즘 알리백의 가장 큰 관심 대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고 제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 중국, 중국이라기보다는 사실 대만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 대만, 일본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세 개 국가가 비슷하고 세 개 국가가 각각 다 알리백에 충족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인데 세 개 국가의 입장을 비교해 보자면 우리나라가 제일 불리해요. 그래서 특히 해상풍력 측면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대만의 TSMC가 920메가 해상풍력을 통으로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원할 때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는 물량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이르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과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알리백, CF백이나 이런 제도와 연계해서 해상풍력이 좀 물량적으로 또는 가격적으로 이 원하는 기업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거기에 또 이 계획입지 제도라든지 지원책이 연계돼서 이런 알리백이나 CF백 중심으로 해상풍력이 좀 사이저블하게 보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토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윤 교수님이 통상 분야에서 계속 기후변화들이 연계돼서 세계적인 동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잘 지적해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리백이나 CF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이 꼭 중요하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또 어떻게 그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정택준 의장님께서 의견을 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알리백협의체의 정택중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을 우리 이상준 교수님께서 이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좀 중복되는 건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산업 역군의 역할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조 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정적이고 싸게 공급된 이런 에너지 인프라 때문에 이렇게 좀 성장을 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에너지 환경이 기후위기라는 어떤 대외 변수에 의해서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전력 산업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고 전력 산업을 하나 이제 새로운 신산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만만치 않은 것 같고 그런 좀 이렇게 새로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이제 한정 같은 상황이 좀 벌어진 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뭐 알리백뿐만 아니라 SBTI라고 이제 과학적 기반의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런 민간의 자발적인 흐름이 지금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이제 기업들의 어떤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리백만 조금 많이 알려져 있고 다른 부분이 조금 덜하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알리백은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가는 길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생색내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SBTI는 아주 좀 강력한 탄소 중립 프로그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기업들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NGO의 어떤 모니터링까지 이제 강화가 되면서 기업들을 이제 실제로 좀 압박하고 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의 뭐 절반 가까이가 지금 알리백보다 센 SBTI에 좀 가입이 되어 있고요. 500대 기업의 소수만이 알리백에 가입돼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제 최근에 좀 나온 것 같은데 그건 통계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 있어서는
정확한 그 기사가 제가 아니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동향들은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에 의해서 많이들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뭐 여러분 이제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뭐 바스프라든지 뭐 린데 코리아라든지 뭐 유미코어라든지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쪽에 그 참여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들이 거대한 물량의 재생에너지 PPA 계약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조금 좀 느긋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동률을 조정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쉽게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녹색 프리미엄 때문에 조금 관망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재생에너지 이슈가 탄소 배출권을 줄이는 이슈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발등의 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재생에너지 공급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규모 3메가 이상의 그 태양광 발전소는 아쉽게도 이번 정부 들어와서 신규로 허가가 난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뭐 5년에서 뭐 많게는 한 10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통상적 측면에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가져온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그 퀘스천이 좀 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만 했던 부분이 이제 해상풍력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좀 해상풍력이 좀 났을 때가 아닌가. 우리 이제 이상준 교수님도 언급했습니다만은 그 태양광 프로젝트로 대규모 어떤 그 재생에너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저런 그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 해상풍력이 자리를 잡아간다면 재생에너지 공급뿐만 아니라 이 서플라이 체인이 길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오늘 포럼이 그런 거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택주 의장님은 민간에서 오신 분이어서 확실하게 그 해외 기업의 아리백을 뛰어넘는 그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더 사실 분발해서 해상풍력처럼 대용량의 재생에너지 생산하고 그게 기업에 연계돼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 지금 박연배 박사님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박연배입니다.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해상풍력 발전의 필요성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이제 단어가 보이지 않았던 게 ESG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2050년경에 탄소 중립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도 2020년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17개 광역시도도 2045년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들을 내놓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한전 및 한전자회사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리고 LG, SK, 삼성, 현대, 롯데, 하나, 이런 어떤 계열사 등에서 빠르면 2030년, LG전자가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포스코 등의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들을 각 기업에서 발간하고 있는 ESG 보고서 또는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탄소 중립의 수단으로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고, 특히 점점 그 해상풍력의 역할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 제일 처음에 IEA의 최근에 2050년 새로운 넷제로 보고서를 이용해서 해상풍력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발제자께서도 2030년까지 현재 대비 풍력의 설비 용량이 3배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2030년에 3배이고요. 2050년까지 갔을 때에는
현재보다도 거의 8배 정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얘기하면 풍력이 2022년에 전 세계적으로 902기가와트라고 하면은 2050년에는 7,600 정도의 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에너지기구인 IEA뿐만 아니라 IPCC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IPCC라든가 재생에너지기구인 이레나 그리고 석유에서 출발했던 다국적 기업들인 쉘과 BP 그리고 이 DMV 이런 회사 등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있고 거기서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 풍력이 얼마나 늘어나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해상 풍력이 얼마나 늘어나야 될까요? 발제자께서도 최근에 2023년에 제10차 정기본에서 해상 풍력의 출력 제어 후 기준이 2023년 0.1기가와트에서 2036년에는 26.7기가와트로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작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기관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들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탄소 탄중위라고 하고 있는 탄소 중립 녹성장 위원회에서 그 시나리오가 가장 대표적인 정부 시나리오일 테고요. 그 외에도 민간에서 발표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민간과 출연기관에서 거기서 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 2050년 국내 풍력 설비 용량은 이제 풍력을 해상 풍력과 구분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요. 보통 풍력이라고 할 때에는 해상 풍력의 그 과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2050년에는 최소 65기가와트에서 많으면 193기가와트까지 풍력이 늘어나고 이 중에 절반 이상은 해상 풍력이 될 것이다. 또는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저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해상 풍력의 시장 잠재량을 40기가와트로 그리고 기술적 잠재량은 386기가와트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잠재량을 봤을 때 현재 해상 풍력이 보급된 것을 보면은 그 갭이 굉장히 크고요. 이 갭을 어떻게 메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발전 방안이 발표가 되었었고요. 이때는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준공을 목표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내놓았습니다. 계획을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도 상당히 타당한 여러 가지 목표와 비전과 실행 계획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 실제와 계획 간의 갭은 없는지 이런 어떤 갭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최근에 탄소중립 녹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원별 균형 보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의 비율을 2021년 87대 13에서 2030년에는 60대 40으로 풍력의 비중을 크게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우리나라의 100대 핵심 기술에도 해상풍력과 관련된 5개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어떤 해상풍력에 대한 국내 보급을 이끌기 위한 기술 경쟁력 제고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 국책연구소에 계셔갖고 전체적인 그 흐름을 잘 짚어주셨는데 기업의 ESG 경영 강화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것, 그 필요성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그 중에서 해상풍력이 담당해야 될 그 중요성을 얘기해 주시면서 국내에서 그 해상풍력을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이 세워졌고 어떤 방법들이 그 적용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뭐 전반적인 좀 그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그 받은 질문들을 여기 좀 전문가분들한테 답변을 좀 준비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청중이나 그 다음 온라인 청중분들로부터 받은 또 질문이 있으면 추후에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드리고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그 여기 지금 발제자분이랑 패널분들한테 좀 질문들을 할당을 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편의상.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발제자신 이승문 박사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질문은 이런 겁니다. 먼저 큰 틀에서 전체 재생에너지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시장 전망과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역할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포럼에 맞추어서 그중에서 풍력 발전의 시장 전망과 국가 탄소 중립과 국가 온실 감축 목표에서 어떻게 해상 풍력이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발제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요약해서 좀 정리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탄소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할 것으로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발전량에서 그 발전량 상황을 보면 2022년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이 약 30%인데 이때는 태양광과 풍력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4%, 7% 태양광 풍력이 4%, 7%부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50년 전력화가 일어나고 또 수소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전력화에 대한 전력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인구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전력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재생에너지 비중이 IEA에 따르면 이제 한 80%까지 약 99%, 약 90%까지 발전량 비중에서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 시나리오에서 이때 태양광은 약 41%를 갖고 풍력도 31%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탄소 중립에서 재생에너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제 탄소 중립 속에서 이제 풍력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제 질문이었죠. 탄소 중립 속에서 이제 풍력 시장은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비용이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미국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오스테드라든지 이베르도라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추진했던 프로젝트가 공급망이 좀 리스크 그다음에 비용 상승에 따라서 지금 프로젝트가 좀 지연되거나 엎어지는 경우가 지금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단기적인 리스크 때문에 해상 풍력 시장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상 풍력이라든지 풍력 시장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이 크게 큰 시장 버티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해상 풍력 시장을 계속 키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BNF에 따르면 BNF 자료는 IEA보다 더 큰 해상 풍력이 더 설치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 11테라와트 정도 뭐 보급돼야 된다고 이제 BNF 넷제로 시나리오 BNF 넷제로 시나리오 2050까지 그 정도까지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BNF 35년 시나리오 봐도 해상 풍력은 500기가가 넘습니다. 약 2022년 대비 2021년 대비니까 약 3배가 8배가 증가하는 수치인데 그렇듯 시장은 말씀하신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기후 변화와 무역이 같이 섞이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풍력의 역할은 중요해지면서 시장도 계속 증가할 거고 그에 따른 에너지 기업들도 풍력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받은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이상준 교수님한테 제가 답변을 좀 부탁드렸고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RE100과 CFE100 또는 CF100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좀 부탁드렸고요. 그 다음에 RE100과 CF100 달성을 위한 전체 재생에너지와 해상 풍력에 필요한 보급량 그리고 그 역할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아리백과 CF100 달성을 위한 한계가 있다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질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처음에 우선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최근에 이 외부의 논의를 봐도 알리백이 맞냐, CF100이 맞냐, 뭐 이런 뭐 흐름이 좀 있습니다. 되게 쓸데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알리백의 목적이나 CF100의 목적에 충실하면 굳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굳이 정치적인 싸움에 끼어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알리백도 어차피 민간 이니셔티브고 CF2도 좀 더 공식적인 이니셔티브고 좀 더 시간이 늦었지만 나름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출범하는 CF2 얼라이언스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한다면 의미를 가질 수 있냐?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된다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리백이 맞냐 CF100가 맞냐라는 논쟁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가면 될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알리백은 좀 더 재생에너지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좀 제한적입니다. CF2는 좀 더 기술 중립적인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전이라든지 무탄소 에너지로 좀 더 폭이 넓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 글로벌 CF2에서 추구하고 있는 건 그 대신 시간대 계열 개념을 좀 두어서 실질적인 전력망 전체의 무탄소를 추구하겠다라는 좀 더 스트린전트한, 좀 더 강한 조건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자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재생에너지가 중요하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재생에너지 안 하려고 CFP 하는 거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만 다른 에너지원도 뭐 예를 들어서 수소라든지 아니면은 원전이라는 것들도 활용할 수 있다일 뿐이지 중심적인 역할을 재생에너지가 해야 되는 건 맞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해상풍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4시간 무탄소 전원의 개념을 좀 더 차용을 한다면 태양광으로 PPA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정산 구조나 태양광의 발전량이 나오는 패턴에서 50%밖에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냥 요금제를 산다든지 REC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태양광이 충족하지 못하는 시간에 24시간 무탄소 에너지 개념이 조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 할 수 있느냐? 다른 무탄소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장 큰 역할의 한 부분을 해상풍력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풍력은 추가적인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만 사례를 아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만이 어떻게 하고 있냐? 작년 12월에 페이스 3 1차 입찰에서 상한 가격을 저희한테는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상한 가격이 83불이었습니다. 상한 가격을 83불이니까 디벨로퍼들이 던질 수 있는 가격은 83불 밑으로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0불 입찰이 다수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0으로 던진 이유는 무엇이냐? 입찰의 물량만 확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량을 확보하고 이 입찰 가격은 어디에만 적용되냐면 대만전력, 타이파워에 팔 때만 적용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머지 전부 PPA로 팔아야 됩니다. 0불에 팔 수는 없잖아요. 0원에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전부 PPA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물론 제가 알아본 바로는 83불보다 더 비싸게 PPA를 하는 게 비교적 분명하다고 하지만 상한가로 제시되었던 83불 정도가 스타팅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대만의 기업들은 저희가 아무리 좀 이 추가 비용 등등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킬로와트 시당 150원 미만에 할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갈 길이 너무너무 멀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대만 기업들은 150원에 사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300원에 산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비용 차이가 나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물량 부족한 거 뭐 당연한 상황이고요.
한편으로 관련 시장도 부족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리백이든 CF100이든 미국의 아마존이 작년에 10기가 이상 샀거든요. 재생에너지를. 10기가 이상 상하면은 뭐 아마존은 특별히 아마존만 지구를 지키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존이 산 이유는 물론 알리백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전기요금보다 재생에너지가 싸기 때문이고요. 계약을 위한 장치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글은 계약이 사실 PPA 계약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복잡한 거 잘 아시잖아요. 그 계약을 빨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도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돌아가야지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 물량, 그리고 관련 시장, 예를 들어서 법률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계약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시장들이 다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요약하면 가격도 안 되고 물량도 안 되고 관련 시장도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해상풍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오긴 했습니다만 그냥 하나씩 찔끔찔끔 풀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좀 빅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 못하면 기업이 ESG 하고 싶죠. ESG를 기업이 망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ESG에서 오랫동안 있는 논쟁이 돈을 벌어야 ESG를 하는지 아니면 ESG를 해야 돈은 버는지 이런 논쟁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미들그라운드인 것 같습니다. 꼭 돈을 번다고 ESG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ESG를 한다고 꼭 돈을 번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미들그라운드에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해상풍력은 좀 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알리백이랑 CF100을 정의를 해주셨고 그게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제도이지 그게 서로 뭐 이렇게 상충되고 모순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 개념이 아니라는 거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박영회 박사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대응, 안정적 전력 공급, 분산 에너지 등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국내 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의 역할과 그다음에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관련된 특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벌써 1년이 넘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부분의 배경에는 또 기후 변화도 역할을 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나왔던 가장 최근 나왔던 국제에너지국의 2023년도 세계 에너지 전망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스라든가 석탄, 가스, 석유 이런 어떤 화석연료 부분이고요. 사실 그런 어떤 국제적 위기가 있으면은 이제 당연히 가격이 급등을 하는 건데 반면에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발제자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연료비가 안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오히려 이제 기술 발전과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지고 LCOE 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요. 금년 이제 5월달에 국회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 수요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그 가까운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고요. 여기에 대상되는 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ESS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해안가 쪽으로 만약에 해상 풍력이 크게 들어선다라고 하면은 전남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여기에 위치한 또 대기업에서 해상 풍력이 생산한 전기들을 또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도 맞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해상 풍력이 많이 들어갈 때에 발생할 수 있는 그 간헐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보완 대책들이 같이 수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얘기되고 있는 ESS라든가 다음 세션에서 얘기되고 있는 풍력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부분, 그리고 전력에서 풍력으로서의 전력을 가지고 수소와 같은 연료를 생산한다라거나 열에너지를 생산한다라거나 또는 자동차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연료를 생산해 가지고 수송과 산업 부분에서 사용하는 이런 어떤 섹터 커플링 전략들이 같이 앞으로는 수반이 되어 가지고 해상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이 되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그런 어떤 방안들을 기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최근에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택중 의장님께서 민간에서 오셨으니까 아까 이상준 교수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국내 기업의 ESG 경영 강화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렸고요. 질문은 국내 기업의 ESG 경영 강화에 따른 해상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보 방안을 그러니까 민간 수요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상반된 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의 ESG 그 공시가 1년 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25년이 26년으로 됐다라는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뉴스는 엊그저께 10월 19일자 뉴스였던 것 같아요. 유럽이 그 지속 가능성 지침 그거에 대한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EU 국회가 이렇게 좀 결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ESG는 이제 기업들이 뭐 피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벌어야 ESG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ESG를 할 수밖에 없는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떤 선택의 그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들 기업들도 이제 대부분 그 유럽의 그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럽에 있는 한 5만 개 기업이 아마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시총 한 뭐 100대 기업 중에 30% 상위 30대 기업은 여기 아마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그냥 뭐 어떤 뭐 마이너한 이런 영향이 아니라 어떤 그 ESG 쇼크라고 좀 이제 표현을 좀 했던데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우리 앞에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다 같이 좀 인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ESG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에너지 쪽 바운더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이제 환경 이슈가 이제 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는 이제 또 우리가 또 반드시 또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아리백 또 뭐 PPA 하면서 이제 국내 시장이 민간 시장이 지금 조금씩 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민간 시장에서 그 지금 단가들을 좀 보면 일반적인 태양광이 한 뭐 165원에서 한 170원, 그러니까 킬로와트 아워당이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도 수상으로 가면은 한 175원. 이게 루프탑으로 가면 한 180원대 초반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풍력으로 와서 그 육상으로 가면 제가 한 달 전인가 180원 들었는데요. 엊그저께 보니까 195원까지 이렇게 좀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 우리 이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잘 우리가 보급을 확대할 거냐? 여기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이미 이제 아까 뭐 165원, 170원, 물론 이제 망이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정상금이 들어가면 조금 더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산업용에서 쓰는 전기를 피크 시간, 태양광이 발전하는 피크 시간대로 보면 우리나라도 부분적이지만 그리드 패러티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대형 발전소에 대한 허가가 거의 안 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뭐 탓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것만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좀 들고, 또 최근에 이제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이 또 나왔고, 또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통상 이슈는 중앙 정부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과 함께 이건 일자리 이슈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형 3메가 이하의 소형 태양광은 최대한 좀 민간이 좀 투자해서 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좀 장을 좀 열어주는, 여기에는 이제 인허가 이슈가 좀 빠르게 좀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격거리도 지금 많이 지금 축소되고 있어서 아마 이쪽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빨리 태양광에 대한 감사 정국이 좀 끝나고 지역에서 좀 재생에너지 소규모 태양광이 좀 많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쪽 풍력 쪽은 뭐 육상은 별로 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캐파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오늘 이슈인 이제 해상 풍력이 많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알기로 한 거의 300원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이제 우리 산업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300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정부가 어떻게 좀 나서야 될 거냐라고 한다면, 뭐 해상 풍력에 뭐 2.5 이렇게 그 가중치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선투자를 해서 그 계획 입지를 통해서 인허가라든지 이 인허가에 들어가는 소프트 코스트를 좀 대폭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은 태양광도 비슷합니다. 이 우리나라가 시스템 비용이 비싼 게 아니라 인허가라든지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이쪽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계획 입지를 좀, 물론 부분적으로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만큼 진도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획 입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사례들처럼 망 지원하고 변압소를 우리 해안 가까이 만들어 주면은 저는 이제 우리 풍력 산업도 해상 풍력도 이제 당연히 이렇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 10년 전에 해상 풍력을 우리나라 그 차세대 산업으로 만들면서 조선업을 이어갈 하나의 이제 그 해상 풍력 강국 얘기를 했던 게 아직도 기에 좀 선선한데, 좀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민간 이런 쪽에서 힘을 합쳐서 해상 풍력을 좀 제대로 좀 한번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우리나라 그 아리백이든지 탄소 배출 이런 그 탄소 국경 조정세라든지 이게 지금 2025년 넘어가면 물량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들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대기업들 그다음에 외투 기업들 우리나라 공장 가동 못하고 해외 공장만 가동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에너지가 그동안에는 싸고 저렴하게 우리 산업을 도왔다면 이제는 재생에너지로 무탄소로 공급을 해서 우리 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이 태양광 풍력 산업을 우리의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 저는 좋은 혹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다 같이 좀 중지를 모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 다른 질문들도 받긴 했는데 시간 제한상 뭐 이런 정도로 질의응답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재생에너지가 단지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그것이 뭐 그 국가 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해외 통상에 미치는 영향이 극심하다는 걸 저희가 깨달았을 수 있었고요.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학계, 산업계, 그 다음에 연구계 그리고 관계까지 포함해서 모든 뭐 우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재생에너지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을 좀 더 잘 우리가 그 발전시켜 나가고 개발시켜 나가서 지금 당면한 우리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고 그 출발점에 모두 같이 저희들이 같이 그 플레이어로서 뛰는 그런 앞으로의 선순환의 그런 그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섯 분께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